대한민국의 노동계를 산업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뒤흔들 수 있는 그 법, 바로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하나오션의 미국 조선소 인수, 삼성 텍사스 공장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가동하는 얘기 기획박종원에서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영상에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경영계에서도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원청기업은 협력 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하던 현대차 노조가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죠. 파업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런 일이 더 자주 더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평소에 산업 이야기나 기업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컨텐츠다 보니까 오늘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건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왜 나왔느냐? 2009년에 쌍용차가 당시에 경영 악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 노조가 쌍용차 평택 사옥을 점거한 채로 장기 파업을 벌였었죠. 이 파업이 끝나고 나서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손해배상에 쓰려면서 노란 봉투에 4만 7천원을 담아서 이거 언론사에 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도를 넘는 식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원래 취지였어요. 이 부분은 경영계에서 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하고 임금을 차압하거나 이런 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내 하도급이 많은 나라입니다. 기업의 주요 업무를 직접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인력의 18% 정도가 하도급 인력이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전체 인력의 5분의 1 정도를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법은 아니지만 이 구조에서 오는 부작용을 잡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하청노조가 자기 회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원청인 대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게 하자 라는 취지의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영계에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노동계에선 또 정부에서는 이거 이미 선진국에선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다 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청이 하청을 책임진다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원에서 건별로 다 따로 판결을 받는 방식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도 계승한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확실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건건이 노조가 문제를 삼던, 기업이 문제를 삼던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이 판례가 쌓이면서 일종의 노동계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은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와의 협상을 의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법제화를 시킨다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처벌 조항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란봉투법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에 가장 먼저 지갑 변동을 겪을 건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업계보다도 하청업체가 가장 많고 이 하청업체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현대기아차는 하청업체가 1차, 2차에서 심지어 8차까지 있다. 그리고 이 업체 수를 다 따지면 10,000개가 넘는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 하청업체들과 협상을 하는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의 하청업체가 10,000개라고 해서 현대차가 이 10,000개 업체랑 다 협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노사교섭이 할 때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해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는 곳이 많죠. 이 복수의 노조가 우리 회사하고 일일이 다 각각 따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어디 한 곳을 대표로 정하든가 뭐 대표단을 꾸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측하고는 딱 한 번만 협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하청업체 노조들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 창구 단일화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노조들이 뭉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대표를 뽑을 거예요? 이런 기준이 아직 전혀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하는 것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겠지만 우여곡절거리에 단일화를 했다고 치자고요. 협상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획박정원에서 현대차 노사의 협상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2달 정도 이 협상을 하다가 사측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라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어요. 이러면 이제 곧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협상 도중에 결렬이 선언되는 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만 따져봐도 2022년, 23년 그리고 바로 지난해에도 노조가 도중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파업까지 가진 않고 마무리가 됐지만 같은 회사의 단일 노조가 자기 회사를 상대로 하는 협상도 이렇게 매년 어디로 튈지 조마조마한데 정말로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이 작은 기업들이 뭉치면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고 복잡해질 거고 협상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일본의 춘투라고 하죠. 그래서 왜 3월까지 다 끝내요, 협상을. 왜 3월까지 협상을 끝내느냐?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돼요.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 연도에 맞춰서 불확실성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부의 불확실성도 제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경제 돌아가는 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게 진짜 우려되는 포인트인데 이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거 바로 파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안 좋은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강점 중에 하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공급망이 그 어떤 나라보다 탄탄하게 안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파업이 일어나서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선에서 하청업체에 접근해가지고 기술을 빼갈 수도 있는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8차까지 있어도 현대차는 374개가 되는 1차 벤더사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 1차 벤더사가 뭐 2차 또 2차가 3차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식이거든요. 문제는 현대차가 1차 벤더가 거래하고 있는 2차 벤더사가 어딘지를 전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의 기밀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 요번에 왜 테슬라가 삼성에다가 발주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머스크가 막 떠들어서 그렇지 원래 사실은 극비였어요. 삼성이 테슬라의 하청은 아니었지만 공급망을 이 비밀로 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모든 기업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랑 현대기아차가 직접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하청인지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확 공개가 된다면 극단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기업이 이 중간고리 어딘가에 있는 하청업체에 접근해가지고 기술을 빼갈 수도 있는 이런 불상사를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현대차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보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대차 입장으로서 1차들은 자기네들이 계약 관계를 직접 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지만 2, 3차들은 자기네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찾아와서 현대차가 원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 그걸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말고 또 다른 큰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AI를 도입한다거나 뭐 이렇게 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적 판단에도 이제부터는 노조가 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정부의 미국 관세 대응 정책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 국책 펀드까지 만들어서 미국 진출을 지금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다뤄드렸지만 이 반도체 관세 100%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쓸 물량은 지금 전부 미국에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한국 산업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한 악재는 많습니다. 미래 불안 요소는 맞는데 이게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단으로 파업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이 국내 본진이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가 지금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죠.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지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장 GM대우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미국의 제조기업인데 이게 좀 관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정말로 철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업계에서 실제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와 협상을 하게 한다거나 쟁의의 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식의 법제화를 하는 방식은 노란봉투법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본국에 있는 법보다는 이 노란봉투법이 훨씬 더 매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꼭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당장 현대기아차만 보더라도 이미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지었고 제철소까지 가지고 나갔잖아요. 결국은 생산량을 조금씩 미국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노사관계의 그 공정성을 강조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더 될 것이고 국내 투자는 구축을 하고 외국으로 많은 그 생산 물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인데 우리가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러한 현안에 너무 급급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미래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사 경영에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사협상에 나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이거를 근거로 협상을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고쳐나가자.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된 후 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에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법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6개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노동계에서는 2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하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어떻게 교섭의 절차로서 안착될 수 있을지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선 반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세한 분야부터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까지 이걸 과연 6개월 안에 전부 다 조율을 해서 완벽한 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에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법과 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가 실험을 위한 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상생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한 뒤에 대화로 신뢰를 쌓으면서 하나씩 걷어낼 수 있는 건 걷어내고 첨언할 건 첨언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공통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하청업체까지를 내 협상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법원으로 대거 몰려갈 거다라는 전망도 나와요. 이게 결국은 로펌만 배불리는 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경제계에서 나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은 아무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법이 본 취지를 살려서 이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